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즉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장하는 내용의 종전합의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고위급 인사가 동시에 테헤란으로 향해서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아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알아라비아가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밝힌 초안에는 미국과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즉각 휴전하고 군사, 민간, 경제 기반 시설을 타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9개 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군사작전과 여론전을 중단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합의 이행 감시와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하고 나선 아라비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내용도 들어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란이 합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7일 안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알아라비아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On those conversations that are ongoing, there's been some slight progress. I don't want to exaggerate it, but there's been a little bit of movement, and that's good. The fundamentals remain the same. Iran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실제로 양국 협상 중재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파키스탄과 협상을 지원하기로 미국과 조율한 카타르가 동시에 테헤란에 고위급 관료를 급파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전 관련 공식 합의 발표를 위한 방문을 저울질하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행을 결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협상을 위한 입장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된 초안에는 우라늄 농축 등 핵 문제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최종 합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율이 첫날 66%를 넘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5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66.16%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도 69.1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안에 따라 실제 직원들이 얼마를 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많게는 6억 원에 달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와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이 추가로 받는 성과급은 100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입니다. 노사가 잠정 합의한 대로라면 영업이익의 10.5%, 31조 5천억 원은 반도체 부문에 따로 주는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40%인 12조 6천억 원은 반도체 부문 모든 직원이 골고루 나눠 받습니다. 반도체 부문 7만 8천여 명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60%는 사업부 성과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추가 특별 성과급 3억 8천만 원에 기존 성과급제에 따라 평균 연봉 기준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합니다.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설계와 위탁 생산 사업부도 공통 배분 몫인 1억 6천만 원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반도체 연구소나 지원 조직 등 공통 부문은 메모리 사업부의 70% 수준을 추가로 받아 4억 원 안팎의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특별 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반면 휴대전화와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 직원 5만 명의 성과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별 성과급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적용돼 실적이 좋아도 연봉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흑자를 내고도 적자 사업부보다 성과급이 적다는 반발을 고려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에 따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진 셈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지만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5.18 유공자 단체의 고발 건과 병합해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도 불매에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체 지부에 배포하며 이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마케팅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반민주적 혐오 조장 마케팅을 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스타벅스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검 정책기획관은 대검 각 소관부서에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 등을 사들인 내역을 작성해 보고하라는 긴급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추진했던 장병 복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순수한 목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같은 사업은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고 적힌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이합니다. 압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의 판을 흔들어서 막판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 찾은 곳은 최대 승부처 서울입니다.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 서울을 선택한 건 최근 좁혀지는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무관치 않습니다. 좁혀진 건 사실인데 승리하기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 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지만 최근 보수층 재결집과 호남의 이상 징후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달 넷째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20%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낙관론의 선을 그으며 거듭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수표가 결집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때리기로 추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공소 취소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요 격전지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 즉 중도층 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원팀 민주당 이미지로 굳히기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보강 공사로 개통 지연이 되면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인 천준호 원내수 운영수석 부대표는 어제 첫 회의에서 보강 공사로 인한 개통 지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오세훈 후보 캠프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하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오 후보의 처신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것에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GTX 삼성역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한 걸 두고 경기도민의 발길을 끊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GTX 삼성역은 여러 노선이 함께 엮여 있어 주변 지역 주민만 600만 명이 넘는다며 경기도민 전체 이해와 이어진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의 발언은 서울시장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초점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계산도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색 선거전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히어로 아이언맨부터 직접 경운기를 몰고 나선 후보까지 톡톡 튀는 유세 풍경을 부장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투표 대상만 7명에 달하는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제의 조건은 튀어야 산다. 후보 이름을 딴 유세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충남 공주시의원 권경훈 후보는 직접 경운기를 몰고 나섰고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는 철모를 쓰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이름이 철모라서 철모 쓰고 나온 서철모입니다. 강원도 의원 이무철 후보 유세장엔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옥천군 의원 안효익 후보는 국민의 짐을 함께 지겠다며 머슴 차림에 지게를 메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뉴스를 멀리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짧은 영상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승부를 거는 후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는 소중한 한 표를 달라며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영준 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는 온라인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실시간 오영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스타 마케팅도 단골 전략.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는 배우 전원주 씨가 깜짝 등장했는데 대표님, 전원주 선생님, 대표님 보러 오셨는데 어디요? 여기. 전원주 선생님 기다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특유의 엄근진 표정과 함께 엄지척 포즈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홍보전이 더해지면서 선거 풍경이 한층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본격적인 표심 공략이 시작되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MBC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진 채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청양을 찾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란 청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당진과 서산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4년 결과를 증명해왔고 힘센 충남의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앞서 대전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바로 잡고 또 김태형 후보님의 그 잃어버린 1분 그것을 다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대전 MBC는 회사명이 사과문을 누리집에 올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화 당시 자막 실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의도치 않게 빠지게 됐고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YTN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정책선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김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추진본부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하는 매니페스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때 정책선거 반향이 일기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쇼츠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파민 정치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선거하고는 조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소속 정당을 가장 많이 고려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 대표 공약과 정책, 실현 방법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자기 맞춤형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결국은 정당과 후보자들도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현직자들의 임기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정당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중앙선관위도 6.3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선거구현은 민주정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꼭 20년이 된 한국의 매니페스토를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원칙을 깨고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에 쓸 수 있다고 밝힌 뒤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수장은 무기 판매가 이란 전쟁 탓에 뒤로 밀려 중단됐다며 트럼프와 다른 얘기를 했고 타이완 측은 이 또한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110억 달러,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에 서명합니다. 이어 올 1월에는 140억 달러, 21조 원어치 추가 판매를 의회가 사전 승인합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통보해야 거래가 실제 집행되는데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의회 청문회에서 질문받은 해군 장관 대행은 이렇게 답합니다. Sales to them, and it's just right now we're doing a pause in order to make sure we have the munitions we need for Epic Fury, which 무기 판매 지연이 이란 전쟁 때문이란 이 설명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임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사뭇 다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중국과의 협상에 좋은 카드라고까지 묘사하며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iscussed the Taiwan, the whole thing with the arms sales was in great detail, actually, and I'll be making decisions. 타이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규정한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를 팔 때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을 대놓고 깬 터라 파장이 매우 큽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미국의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가 평화 유지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큰 충격을 받은 데 이어 미 해군 수장이 밝힌 무기 판매 중단 사실 역시 금시초문.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타이완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确实我们有注意到了相关的讯息，不过目前呢并没有任何有关美国针对这项军售要进行调整的任何讯息。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논의하겠다고 파격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진행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부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지금도 북한 전력의 약 3분의 2가량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더 강화가 될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서쪽으로는 평양, 동쪽으로는 원산 아래 남쪽에 군 전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육군 전력의 70%와 해군 전력의 60%, 공군 전투기의 40%에 이릅니다.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군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부 국경, 즉 북측 휴전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존 전력에 더해 휴전선 부근을 더 강화한다는 건 현재 개발 중인 무기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두에 최대 수백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무차별 살상이 가능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도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개편되는 군사 조직은 결국 전방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운용부대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신형 자주포와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최전방 전연지대에 집중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북한군의 뒤처진 재래식 전력을 4개 전용 군단에 우선적으로 현대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무력으로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9차 당대회에서 제도화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핵 재래식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이 같은 최전방 전력 강화는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5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으로 아직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의 인선이 시작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14명. 하지만 최근 2달 넘게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훈구 대법관도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거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데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차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추후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서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상위 10대 수출 대기업들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을 앞세운 반도체 대기업들의 수출 급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높은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785억 달러를 수출하며 139%나 급증했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수출액은 705억 달러로 1분기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상위 10대 수출 기업은 1,10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역 집중도는 50.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무역 집중도는 전체 수출입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1년 만에 1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액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모두 전년 같은 분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의 수출액이 52.9%나 증가하여 1,58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10대 기업의 수출 집중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중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하며 5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일에서 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 이상 급증하며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상위 10대 대기업 수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은 재판과 종합특검 수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모두 3차례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전개가 빠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 사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가성 없는 단순 선물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히 김 전 검사에게서는 그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그림 청탁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김 씨 재판에도 영향이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비교적 속도가 더딘 통일교회 집단 정당 가입 의혹 사건은 오는 8월 첫 공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개로 2차 종합특검이 들여다보는 잔여 사건들도 있습니다. 무면허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인데
종합특검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을 얻었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유학원 대표가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잔고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해당 대표는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 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유학원의 비자 발급을 의뢰한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수수료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고객한테 추가로 더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A씨는 이 말을 믿고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절반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표가 돈만 받고 비자 발급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조지아주 한인 사태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비자 신청이 안 된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안 받는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한 달 이상을 그냥 지연시키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원 대표는 이미 지난해 또 다른 고객 4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객 본인의 잔고, 즉 재정증명을 위해서라거나 타인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진행된 또 다른 2건의 재판에서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또 다른 고객 2명에게서도 잔고 증명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작년 지인에게 5억 4천여만 원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의 목적은 없었고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받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도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작업하던 19살 청년 노동자 김군이 숨진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겨지고 있고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추모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10년 전 19살 청년 노동자가 쓰러진 자리엔 국화꽃이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승강기 안전문을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곳 구의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와 김충현 씨. 불과 2년 전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검사를 하다가 숨진 20대 잠수부 김기범 씨까지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건 위험한 업무를 이들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 건설되는 민자철도와 지하철 영역에서는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합니다. 다단계 위탁은 기본입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업무의 경우 2인 1조 근무 원칙을 법제화하자고 요구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할 때 내 곁에 동료 한 명이 더 있는 것,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무사히 퇴근하는 것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군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제주의 한 요양병원 조리원 사망 사건과 관련돼 유족 측이 직장 내 갈등 이후 병원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폭행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도 퇴사 가능성을 고지한 징계 결정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재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숨진 조리원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조리실 내 갈등 상황과 함께 병원 측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지난 9일 A씨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당해 응급실에 이송된 뒤에도 병원 측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하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병원의 조치나 계신 분들이 태도나 그런 것들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해요.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을 폭행한 직원과의 분리 근무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 측은 폭행한 직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는 한편 A씨에게도 구두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양측 모두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 결정문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대응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고 맞았고 병원을 다니고 있고 정신과 약까지 먹고 분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너는 퇴사하겠다는 구두 조치가 그냥 너 나와 면담할게 식으로 해서 이걸 통보했는데 이게 맞는 행정 조치냐는 거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숨진 A씨와 해당 직원 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양측 모두 면담을 진행했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 중재하려고 했더니 전혀 안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정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갔으면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열어서 징계를 한 겁니다. 유족과 병원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직장 내 갈등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김정호의 대동여제도 채색 필사본이 서울 옥션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경매시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옥션 로비에 초대형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1861년 간행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초판본을 손으로 옮겨 그린 채색 필사본입니다. 총 22첩으로 접고 펼칠 수 있게 제작해 휴대성이 높고 산맥과 물길, 심리마다 방점을 찍은 도로망을 정교하게 표시해 조선 후기 지도 제작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목판본에서 보기 힘든 독도가 표기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독도, 우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 또 지리학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작품은 한국연구원이 70년 동안 소장해오다 이번에 경매시장에 출품됐습니다. 추정가는 약 20억 원입니다. 이 밖에 조선의 마지막 상궁이자 대장금의 실제 모델인 한희순 상궁과 천도교 관련 사진 등 역사적 서사가 담긴 사료들, 그리고 캔버스 뒷면에 손편지를 남긴 김환기 작품을 필두로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K옥션에서는 박수근 말년 대표작이 시작가 8억 5천만 원에 등장했습니다. 특유의 질박한 질감이 잘 드러난 이 작품은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 출품된 뒤 12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2014년에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 이제 출품됐던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시로만 소개가 되고 이 작품이 거래를 위해서 경매시장에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서도호의 대형 설치 작품부터
경매시장 블루칩 작가인 김환기, 유영국, 푸사마 야요이의 대작들도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는 토양 유기물 함량이 일반 농경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작물을 재배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7년 동안 꾸준히 소 배설물을 발효시킨 오븐 퇴비를 넣었더니 척박했던 땅이 비옥한 옥토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새만금 간척지.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낸 보리가 푸른빛을 뽐내며 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초기 토양 유기물 함량이 일반 토양의 10% 수준에 불과해 작물이 뿌리를 내리기조차 힘든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농진청이 7년 전부터 해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완전히 발효시킨 소 배설물, 이른바 우분태비를 10알당 1,500kg씩 무기질 비료와 함께 매년 꾸준히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2.3g에 불과했던 흙속 유기물 함량이 13.3g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토양도 물 빠짐과 공기 순환이 좋아지는 때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간척지는 염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땅심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기물과 유인산, 칼슘과 같은 작물에 유효한 양분들을 보충해주는 비옥도 개선 연구가 필요합니다. 땅심이 살아나자 수확량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화학비료만 썼을 때보다 콩은 15% 이상, 옥수수는 20%나 더 많이 수확됐습니다. 현장 농민들도 변화를 직접 체감합니다. 퇴비만 제대로 들어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도 일반 육답과 비슷한 생산력을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진청은 앞으로 녹비작물과 바이오차 등을 활용한 토양 개선 연구도 확대해 새만금을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돼지의 우수한 품종들을 조합해 고기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번에 낳는 새끼 수는 획기적으로 늘린 새로운 국산 흑돼지가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재래돼지와 축진, 두록, 요크셔 등 새 품종의 장점만 모아 개량한 결과 한 번에 낳는 새끼 수가 평균 11.3마리로 기존 국산 흑돼지보다 2마리 이상 늘어나 농가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밀 품종인 세금광과 황금알을 최적의 비율로 섞어 수입밀 못지않게 쫄깃하고 잘 퍼지지 않는 생면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두 품종을 7:3이나 6:4의 비율로 혼합했을 때 면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신장성이 높아지고 삶을 때 국물이 탁해지는 조리 손실률은 낮아져서 생면의 품질이 가장 우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추구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이면 발명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61회를 맞은 발명의 날에는 처음으로 여성 발명왕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발명으로 세상을 바꿨을까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오 제약업계에서 23년째 일하는 45살 김은미 씨. 발명의 날이 제정된 지 61년 만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발명왕에 뽑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 큰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발명한 건 소형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먹는 식욕 억제제. 식욕을 줄이면서 근육 손실은 없는 신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펩타이드는 우리 몸의 주성분인 단백질이다 보니 뇌와 피부 등 몸 곳곳에 작용해 다양한 효과를 냅니다. 먹어서 뭐 헤어가 나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펩타이드를 두피에 적용했을 때 우리 펩타이드가 두피 내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타겟 지역을 명확하게 해주는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금탑 산업훈장은 인공지능과 미래 초고속 컴퓨터 환경에 꼭 필요한 반도체 부품 제조사에, 은탑 산업훈장은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 관절 개발사에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훌륭한 발명품과 또 기술 개발 성과가 출품되어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인공지능 분야 특허가 2,700여 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첨단 산업에서 발명과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삭힌 맛이 일품인 홍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전남 나주 영산포에서 열렸습니다. 짙어진 봄 풍광도 느끼고 남도의 맛까지 경험할 수 있어서 나들이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너른 평야를 적시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배가 멈춰서던 곳 나주 영산포입니다. 익숙한 솜씨로 홍어를 손질하는 모습은 바삐 지나던 사람들 발길을 붙잡습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인 숙성 홍어와 한우를 주제로 한 미식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좀 미끌미 없고 맛있네요. 담백하고. 영산포는 아무래도 홍어가 뭐가 틀려지죠.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주는 잘 삭힌 홍어 맛을 보기 위해 축제장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영산포 홍어와 나주 한우를 30% 저렴하게 팔면서 상품마다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홍어 소돔의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그야말로 음식점도 전국화되는 음식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붉은색 꽃 양귀비와 새하얀 눈송이 같은 안개꽃이 어우러져 완연한 봄 들녘을 화려하게 뒤덮습니다. 시민들은 그윽한 꽃향기를 맡고 느릿느릿 걸으며 모처럼 휴식을 즐깁니다. 꽃 속에서 그 향기를 느끼고 또한 그 먹거리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홍어도 있지만 나주의 그 한우의 맛,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봄꽃이 만발한 전남 장성 황룡강변에서도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축제가 열려 다채로운 음악 공연으로 추억을 선사합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수원FC 위민을 꺾고 결승에 오른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일본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클럽 최강자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팀에 대해 거친 경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수원FC 위민의 한 점 차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 결승 전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팀이 거친 축구를 한다는 평가에 발끈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반칙은 반칙이고 경고는 경고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이 운명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준결승과 마찬가지로 결승에서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최강 전력으로 무패 행진을 벌이며 결승에 오른 일본의 도쿄 베르디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에서 펼쳐진 한 차례 맞대결에서도 도쿄 베르디에 4골을 내주며 완패를 당했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결승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수원구장 잔디와 응원 분위기에 대한 적응을 마쳤고 역전승으로 자신감도 충전했습니다. 우리 팀이 보다도 말하자면 강한 훌륭한 이런 팀으로 이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우승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조선 여성 특유의 강한 정신력과 여러 가지 경기 수법들을 잘 활용하여 반드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멜버른을 꺾고 결승에 선착한 일본 도쿄 베르디 역시 예선부터 우승을 향해 달려왔다며 강력한 우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결승전에서 아시아 최강 여자 축구 클럽은 누가 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이곳 수원 종합운동장을 향해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어서 나들이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봄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로 따뜻하겠는데요. 내일은 28도, 대체 공휴일인 모레는 29도까지 올라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6.6도, 대전 15.3도, 대구 16.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3도, 창원과 부산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